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우씨의 진짜 안보 시즌2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우씨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으로 계신 우리 김종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한 50여일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왜 방송 안 하느냐 이런 또 이제 좀 뭐 항의도 많이 받고. 아니 뭐 다 하시면서 뭐.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또 때마침 또 국민TV가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또 뜻을 합쳐서 국민TV도 좀 정상화되고 또 이 정상화되는 국민TV에서 진짜 안보가 더욱더 좀 빛을 발하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즌2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비즈니스 발언 좋아요. 괜찮습니까? 오랜만에 방송인데 아직 뭐 기량이 높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013년 9월 달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제 진짜 런칭을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딱 2주년이 되는 이 타이밍에 또 시즌2를 뜻하지 않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즌2에 임하는 소감 뭐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이 오고 있는 이 풍성한 계절에 행복하십니까? 진짜 안보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전이 불행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또 여건이 되니까 또 이렇게 나오고 만나 뵙고 앞으로 꿈을 같이 나누는 그런 어떤 그 우리 어떤 공동체 미래상 이 진짜 안보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의 스타일이 좀 정치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어떤 신상 변화가 있었는지 그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즌2를 맞이했으니까 또 그에 걸맞는 또 변화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 한 차례씩 본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년 차 때는 또 본방송 못지않게 많은 그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게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5분 칼럼. 그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부활을 좀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대 칼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신 게 이제 본방송의 내용이 현안을 가지고 밀도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기초 지식, 기초 체력을 닦기 위해선 뭐 별도의 좀 특강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이나 저나 또 외부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특강 프로그램도 마련할 준비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좀 쉬더니 더 좋아지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50일 쉬었으니까 그것도 또 신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몸 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민TV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뭐 이제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또 개인적으로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안보를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이제 뭐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평화네트워크 후원위원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진짜 안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비즈니스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가 봐요. 자꾸 저런 소리 나오는. 뭐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 시민단체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과 지원 속에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시민단체 진짜 한번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50여일 만에 방송인데 개인적으로도 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큰 변화가 있었고 또 나라 안팎에도 굉장히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뭐 이 방송에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좀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방송이니까 우리 편집장님께서 좀 어떤 신상 변화가 있었는지 좀 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글쎄 뭐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좀 쑥스러워요. 네. 지난 9월 초에 그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네.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국방개혁 기획단장. 국방개혁 기획단장. 예. 예,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정의당 소속으로. 정의당 소속으로. 네. 사실 어떤 진보당과 국방을 접목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새로운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얘기했던 국방은 국가주의 위에서 논리가 성립되는 국방. 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국가라는 존재를 하나의 어떤 국방의 어떤 원형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에서 국방은 그게 아닙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주의 국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방의 가치는 국가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하는 안보죠. 네. 예. 그러면은 국가에서 시민으로 안보의 영역과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국방으로 재탄생, 재창조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게 안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떤 주어지는 구조적 폭력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네. 우리의 안전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안전, 안보라는 건 하나의 조건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시민의 어떤 그 시민주의 관점에서의 안보다. 시민주의 관점에서 안보, 국방.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방 그러면 국가 방위의 준말로 쓰고 있습니다만, 네. 예, 뭐 국가 우리가 안전 이제 보장. 예, 뭐 우리 편집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국가 안보, 국가 방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가치, 그 목표도 시민, 국민 안보와 국민 그렇죠. 국방이 예, 예. 안전이 제대로 갖춰질 때. 그렇습니다. 그게 비로소 예. 이제 그러니까 국가안보 시대에서 국민안보 시대로 전환하는 거고, 네. 이거는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예, 결국 우리는 뭡니까? 여태까지 하나의 정치적 구호로서의 집단을 강조해 왔어요. 네. 국가는 있는데 국민은 없고, 네. 민족은 있는데 민중은 없어요. 그 구성원의 인간의 모습을 한 가치로 이런 말들이 네.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주의는 국민주의로, 네.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민중주의로,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는 네. 인간의 얼굴을 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독일 헌법 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체제가 더 발전한 체제라고 봐요. 네. 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어떤 그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 앞에는 먼저 인간이 놓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안보의 본질이자 원형은 무엇이냐?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이다. 예, 결국 같은 안보 국방을 주장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네. 그리고 어떤 안보 논리가 우리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줄까? 네. 이건 이제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네. 이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네.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 그러니까 일당백의 정신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안보, 국방 이런 걸 어떤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것보다는 서로 또 하나의 이제 경쟁 관계, 생산적인 경쟁 관계가 있을 때 이게 비로소 이제 좀 안보와 국방이 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진보 정당에 입당을 하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뭐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의 어떤 구성원들과 잘 일종의 좀 뭐 화학적 케미가 일어난 것 같네요. 아니, 잘 맞아요.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 그래. 난 그것도 좀 뜻밖인데. 네. 사실은 많은 부분에 우려가 더 클 줄 알았어요. 네. 왜 이런 엉뚱한 실험을 하느냐.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보 쪽에 머물다면 많은 분들도 굉장히 이런 걸 포용하고 또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많이 확장이 됐다. 그래서 이 안보의 가치가 시민 공동체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환대를 받았어요. 이런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는 진보도 현대화되는 진보. 그러면서 무언가 이제 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진보. 이렇게 가려는데 필요한
부수적 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 네. 이제는 우리도 성찰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되겠다. 네. 이런 점에서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네. 성장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예, 그런 네.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어떤 좋은 경험을 네.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제가 뭐 우리 편집장님을 안지 뭐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더 보장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의당 입당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 하고 격려도 하는 동시에 또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죠. 네네네. 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건 뭐 다 우리 편집장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든 정당인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정당의 이익, 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겠습니다만 동시에 이 진짜 한번 방송은 또 초당적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파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방송이기 때문에 때때로 뭐 정의당이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또 비판도 해주시는. 뭐 질책도 받고 책임도 느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어떤 그 국민 TV라는 어떤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 새로운 틀은 대단히 진보적인 시도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제가 하는 어떤 국방에서의 시도와 유사하다. 또 평화 네트워크와 유사하다. 네. 그런 어떤 유사성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동안 국민 TV에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조합원들의 성원에 위배되게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가치가 또 기본 사명이 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정의당 입당이 좀 진보 정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진짜 뭐 시즌 2가 또 국민 TV를 정상화하고 발전하는데 아주 미약하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을 또 우리가 피력을 하면서 우리가 책임질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 네,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청취자들과 또 이제 소통과 또 교감을 통해서 또 냉정하게 비판해 줄 땐 비판을 해주시는 그 속에서 이제 저희 진짜 한번 시즌 2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개인적인 신상 변화가 이제 정치인 김종대로 변신한 게 있다고 한다면 최근 이제 우리가 방송을 중단한 사이에 한반도 정세,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게 이러다가 뭐 또 전쟁 터지는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극도로 위기가 고조되다가 한 43시간인가요? 마라톤 협상 끝에 판문점에서 또 굉장히 또 이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또 중요한 합의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또 보시면서 또 어떤 또 느낌이 드셨어요? 글쎄, 저는 판문점에 이제 휴게실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인간 중심. 그렇지. 사람 중심. 안보관이 잘 들어있네요. 청와대 안보실장 나이 환갑 넘었어요. 네. 북한의 뭐 황병서, 김양건 다 노인네들 아니야. 넘었어요. 70 넘었어요. 이런 노인네들이 그래 잠도 안 자고 43시간 회담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제가 그 판문점 평화의 집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봤어요. 그 3층까지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잠잘 시설이 없대. 옛날에 남북 관계는 만났다가 무슨 뭐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43시간 또 뭐 그 뒤에 통일부 또 나가가지고 이것도 또 무박.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자 실무 접촉에서도 역시 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휴게실은 잘 갖춰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엉망이더라고. 거기에다가 마카산삼도 좀 갖다 놓고, 선식도 좀 뿌리마켓 선식도 좀 갖다 놓고, 간이 침대도 좀 갖다 놓고, 간이 침대 좋은 거 많아요. 좀 소파 겸 침대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력전에도 좀 대비하셔서 남북 협상을 좀 생동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쉴 때는 좀 쉬고. 그러면 쉴 때 제대로 쉬어야지 또 제대로 이제 협상도 가능한 거니까. 70 노인네들이 그 판문점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그 43시간 회의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독한 협상 끝에 저 종이 쪼가리 하나 나왔어요. 합의문이라고 뭐 하나 나왔는데 그 문구 조절하는데 이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대. 그동안 남북 관계는 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통문 하나가 뚫렸어요.
그 빨리 열고 지나가야지 그게. 그래, 이게 이제 문 하나 만드는 이게 커 보이는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동안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제 남북 관계가 단절된 지 사실상 뭐 7년 가까이 이제 지난 상황이니까 정말 오랜 그 감옥 끝에 단비가 내린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김에 그 정의당의 그 국방 정책, 국방 개혁의 그 첫 선물로 판문점에 좀 간이 침대를 좀 한번 기증을 좀 하시죠. 간이 침대 뭐 또 뭐 선식 산삼 다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휴게실을 잘 만들자. 이건 일단 뭐 쉴 땐 쉬어야 제대로 된 안보를 구현할 수 있다. 역시 인간 중심의 안보관을 이 8.25 판문점 합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남다른 어떤 안보관을 또 표출하고 계신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뭐 이건 이제 뭐 이제 합의가 나온 지 3주 가까이 지금 지난 상황이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의 상황들 그러니까 8.25 합의가 나온 다음에 남과 북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합의라고 남북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게 깨지기 쉬운 유리알과 같은 이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다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합의 이후에 남북 관계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과 소련이 3차 대전 치를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핵전쟁이었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정리하면서 미국과 소련 간에 합의서 한 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 회담의 본질은 합의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측의 확성기 방송과 북측의 준전시 체제가 해제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역도 연기하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일단은 전쟁 위기를 같이 합의하에 풀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이상 큰 성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 큰 성과다? 이게 제일 큰 성과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3차 대전을 막았다는 게 큰 성과입니다. 뭘 더 바랍니까? 그러면서 그 전쟁의 위기를 겪고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긴장이 완화된 가운데 성과는 이후의 일이죠. 그건 이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다음에 63년부터 시작된 핵군 축에 대한 모색이었습니다. 이게 성과라면 성과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실현이 안 됐지만 그렇다면 이 합의문 종이 쪼가리 아무 내용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5.24 해제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단지 이산가족 상봉하고 민간교류 활성화한다 요겁니다. 자, 그러나 이 합의문의 가치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가운데 앞으로 남북관계 성과가 낼 수 있는 기본 조건 하나를 마련했다. 일단 위기를 막았다. 그러니까 위기를 그러니까 다 남북 양측 그냥 다 위통 벗고 그냥 한판 대판 붙을 뻔 하다가 다시 옷 추스리고 첫 단추를 깬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과예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좀 불안불안 상황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뢰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유감 표명한 거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이 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서로 뭐 비방도 좀 자제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어서 일단 뭐 이렇게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좀 아슬아슬한 감은 있지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오기 전에 뉴스 속보를 보니까 북한에서 뭔가를 또 하나 시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국가우주개발국장이 나와서 그 장거리 로켓 북한이 얘기하는 어떤 그 인공위성 발사를 강력히 좀 시사를 하고 나서서 이건 예상된 변수입니다만 또 다른 한편 예상보다 좀 일찍 그런 입장을 시사함으로써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좀 중대한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북한이 뭐 로켓 발사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사실은 한 4번 돼요. 그건 뭐 그렇게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또 혹시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제까지 어떤 조성된 군사적인 긴장 완화의 분위기를 또 훼손하는 또 다른 위기로나 가지는 않을까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일 또 열병식 해가지고 잔뜩 국가적 위신을 과시하면서 무언가 어떤 그 한반도 정세를 자기들이 주도해보겠다는 이런 국가의 의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안 하면 북한이 아니죠. 북한은 원래 그렇게 하는 나라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박근혜 정부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 대화를 하지만 네.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압박 및 고립화, 네. 예, 심지어 봉쇄까지도 아직 안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또 여기에 국제사회가 많이 또 호응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제 세계로부터 포위되어 있다는 이 포위 심성이 네. 과연 언제까지 어떤 유화적인 국면에 인내심으로 발휘될 것이냐. 네. 그런데 어떤 정도의 이런 포위 심성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면서 북한이 보다 더 어떤 그 평화와 대화의 어떤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이렇게 어떤 우리 외교를 보면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굴욕을 강요하면서 압박하는 네. 이러한 형태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과연 주도할 수 있는 자세냐, 네. 지혜냐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근심이 앞서는 것이고요. 네. 이런 근심이 앞선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철학이 뭐냐가 더욱더 모호해지고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25 합의 이것도 뭐 이게 8.25 합의인지 8.24 합의인지 이것도 그러니까 합의 시점은 8월 24일인데 발표 시점은 또 8.25여가지고 그럼 뭐 8.25라고 봐야지. 네, 뭐. 북한은 8.24 합의라고 그러고 남쪽에서는 8.25 합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남북한의 합의가 존재했지만 이걸 날짜가 틀린 합의점이다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고 나서 북한은 그 이제 좀 남북 관계 좀 화끈하게 풀어보자 이런 쪽에 좀 뉘앙스가 강한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의 분위기는 너무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쪽의 얘기가 좀 톤다운 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여기서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산가족 상봉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은 또 조속한 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네? 통일이 작은 겁니까? 참. 예. 워낙 통이 크셔가지고 통일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청와대의 오역.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외국어 잘 하신다는데 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네. 자꾸 이 오역을 하고 어떤 그 정상 외교의 성과를 과장하는 데 있어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얘기한 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였습니다. 네, 자주적이죠. 네, 자주적이라는 네. 말. 근데 여기서 자주라는 말을 쏙 빼버린 거예요. 네. 그 자주적을 빼고 조속한을 넣었죠. 조속한을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통일의 상대가 중국이 돼버렸어요. 네. 자주적 통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통일의 상대는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북 대화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네. 중국은 원래 이 얘기를 해왔어요. 주구장창 해왔던 거죠. 해왔던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주적을 싹 빼버리고 조속한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올해부터 중국과 평화 통일에 대한 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게 새로 시작됐다. 이러면서 통일의 상대가 중국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통일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기조와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의 동북 사성되는 통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만 아니잖아요. 중국은 통일의 주체가 아닙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외부의 협력자지요. 그렇다면은 주어는 우리가 한국이고 대상은 북한이 되면서 여기에서 자주적 통일론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 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변국하고 통일론의를 북한을 따돌리고 한다면 무슨 일이 되느냐? 그러면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통일론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외세와 손을 잡아서 어떤 그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압살하는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신라형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독일형 통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통일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남북한의 역대 모든 합의나 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자주란 말이죠. 예. 근데 이상하게 현 정부는 이 자주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너무 이제 국제를 좋아하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긴데 그러니까요. 7.4 남북 공동성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주의 표현인데 그게 혹시 뭐 이제 부친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건 여러모로 우리한테 큰 이익이고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한중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좀 이간질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경우엔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오래 못 가요. 그거 중국이 동의하려면 만무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 요즘 좀 중국하고 북한 사이 나빠진 건 맞아요. 그거 뭐 정치, 군사 또 경제 면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용해 먹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기존의 중국의 어떤 한반도 정책이 오히려 남북 간을 갖고 노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되는 거죠. 이의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매한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 정부에서 나온 통일 대박, 또 북한에 대한 억제와 압박, 그러면서 어떤 그 정상 주변 외교 이런 어떤 가치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 좋은 말은 다 했는데 이것을 관통하는 어떤 그 하나의 철학이랄까 나름대로 어떤 그 통일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포부와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방향성이 좀 상실돼 있어요. 이거는 언제 보면은 축복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언제 재앙으로 돌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 정부가 자꾸 통일 얘기를 꺼내고 통일을 국내 정축으로 이용하고 또 주변국 관계에서 주변국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마치 조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은 더더욱더 그런 남쪽 주도의 흡수 통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뭐 중국이 뭐 그런 걸 동의하는 듯한 그걸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뭐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억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일종의 자주의 무기이다.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어야 주변국이 뭐 쑥닥쑥닥거려 갖고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도셨는데 여전히 대북 인식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자, 모든 어떤 남북관계 전 대화 만능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만나가지고 오히려 갈등만 확인하는 대화라면 안 하는 일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대화입니다.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이 크게 4번 정도 있었는데 결과가 다 안 좋게 나왔어요. 대화하고 나면은 무슨 뭐 교전이 벌어지고 뭐 포탄이 날라오고 무슨 위협이 더 커지는. 자, 그런 대화 왜 합니까? 그건 정략적 대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번 비밀 접촉하고 남북관계 더 망가졌습니다. 이런 대화를 왜 합니까? 대화가 만능입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그 우리가 왜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 의식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대화라는 것은 첫째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두 번째는 상호 존중과 어떤 배려의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당신네 체제 존중하겠다예요. 당신네 정권을 우리가 무력으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 공작, 군사 공작, 정보 공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위협을 가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없다. 일단은 당신네 실체를 인정하겠다. 이 전제 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북한은 이런 점에서 남한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 진정성을 느낀다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올 겁니다. 물론 어떤 배신의 위험은 항상 안고 갑니다만은 이걸 해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우리가 평화 통일에 대한 대화라고 이해를 하는 것인데 지금 논의는 그것이 아니고 중국 가서 미국 가서 또 주변에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한 고자질 외교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인정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얼핏 보면은 관계가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멀어지는 길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국방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올해 국방 예산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은 별로 안 늘었는데 네. 국방비는 뭐 4% 증액돼서 지금 40조 원 국방비 시대를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 얘기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최근 나오는 뭐 방산비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젊은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벌어졌고 무슨 피하 식별 정치하고 데이터 링크가 날것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서 2020년까지 싹 바꿔. 근데 그게 들어가는 돈이 뭐 최소한 10조 원이 나온다는 거. 뭐 이런 어떤 또 도대체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국방비 늘려가지고 무기는 개판으로 만들고, 예? 그 미국 좋은 일은 다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젊은 연구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그건 현공이라고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였어요. 나이가 43이고 그 자녀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린 자녀였던. 그 젊은 가장이 왜 자살했느냐. 이건 뭐 저도 유심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방산비리 수사가 주로 힘없고 약한 서민이나 하급자 때려잡는 방향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몸통은 두고 깃털만 뽑고 있는. 제가 이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자, 위에서 책임지고 같이 그 처벌을 받는다면은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다 뒤집어 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기 도입의 지금 방산비리 양상을 보면 합수단이 한 130일 정도 수사를 했죠. 그런데 전부 이명박 정부 때 비리예요. 2009년, 10년, 11년에 저질러진 게 지금 90%입니다. 90%. 왜 방산비리가 MB 정부의 특정 시기에 몰려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노무현 때 방산비리 잡았습니까? 아마 그때 그때 시기의 것을 잡으려고 싶어 했겠죠. 그건 안 되고 시도는 그렇게 MB 쪽만. 그런데 못 잡았어요. MB 정권의 특정 시기에 지금 나오는 방산비리가 다 몰려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딴 때는 안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시절에 비리가 갑자기 양산된 구조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각하께서 자기가 뭐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국방비리, 무기비리, 특히 리베이트 관행만 없어도 국방비에 20%를 줄일 수 있다. 20% 줄일 수 있다. 명언을 남기신 그런 국방 관련된 비리 척결을 굉장히 강하셨던 이 정권에서 이 지금 방산비리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산비리, MB도 수사했어요. 그 수사하는 중에 다 벌어진 방산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개개 사건을 보시면 안 된다. 이걸 다 합쳐서 봐야 되는데 어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천안함 연평도를 거치면서 군의 긴급 소요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계획에도 없던 끼어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다 청와대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고 있던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하죠. 또 평가하죠. 이래가지고 어떤 대상 기종을 선정하고 또 어떤 건 국산화 연구개발하고 가고 있던 거예요. 이걸 다 뒤집어 엎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경쟁계약을 체결한 구도를 만든 다음에 예산을 20% 30%를 막 깎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야, 저 한국에 눈먼 돈이다. 그거 한탕 뛰어보자 해가지고 한탕주의 세력이 개입하는데 심지어는 무슨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하는 짝퉁 업체들이 어떤 장비의 사양을 속여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청와대에서부터 이거 사, 저거 사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와 버리니 전부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는 싼 무기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냐면 깎은 예산은 전부 4대강으로 들어갔어요. 아예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예산 불용행 단계 반납하라고. 그거 제일 많이 반납한 게 방위사업청입니다. 어떨 땐 1년에 건 1조 원 넘는 자금이 조성이 됐어요. 4대강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자, 국방 예산이 아깝고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싶으면 무기 소요 자체를 재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벌릴 대로 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다 전부 비전문가들이 건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병신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도입된 무기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러니까 해외 업체나 중간에 무기 업체들에는 저기 눈먼 돈 나왔다. 이렇게 막 바뀌는데.
기존에 무기를 개발하던 사람들은 뭐 예산이 예를 들면 1천억이 배정돼서 그걸 맞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20%가 잘린다든지 30%가 잘린다든지 이러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품을 쓴다든지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에 몸을 맞추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네. 예산의 거꾸로 장비 성능을 때려 맞춰요. 네. 이러다 보니 ROC라고 합니다. 네. 요구 성능을 자꾸 낮춰. 네. 그러면서 너도 들어와 해가지고 너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이런 한탕주의 분위기로 네. 국방을 이끌어가면서 국방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보면 의사결정자들은 전혀 수사를 안 하고 네. 납품한 과정만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정책이 결정된 과정은 수사 대상에서 다 빠졌어요. 네. 그래놓고 업자들 중심으로 납품업자만 수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갑질을 한 사람은 왜 수사를 안 하냐. 네. 이거는 애초당초 정책 결정이 될 때 그 자체가 비리였는데 네. 그거는 쏙 빼버리고 납품 과정에 이제 먼지 털어식으로 해버리니까 주로 다치는 건 실무자인데 네. 아니 그러면 뭐 군의 뭐 중령대령 또 뭐 어디 업체 연구소의 일개 연구원이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가 정책 결정하고 사업을 바꿉니까? 네. 예, 어떻게 가짜를 납품합니까?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 여기다 맞춰내라 그러니까 네. 기존의 평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급자들은 다 처벌받아. 그런데 이 지시를 한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네. 주범은 MB예요. 네. 이건 제가 아주 원한다면 고소하십시오. 고소하라고. 네. 그 당시에 방위사업청장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가져가면 네. 대통령 취향에 맞추려고 네. 사업을 이렇게 바꾸고 여기 수의계약을 경쟁으로 바꾸고 누구를 끼워 넣으니까 예산이 1조 원, 2조 원 절감되네. 네. 이렇게 대통령 의중에 맞춰가면 MB가 고고사.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준비해오던 것과 다른 정책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게 방사청 소요권으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벌을 하려면 갑도 하고 을도 해고 그렇죠. 병도 하고 네, 정도 해야 네. 되는데 이 합수단 수사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입니다. 네. 다 중소기업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정책 결정자는 잘못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각각께서 거예요. 안 해보신 게 없어서 그런지 무기도 이게 좋으니까 이게 사. 요건 빼고 요건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오더를 내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비리의 온상이 거기에 있었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고. 당연하죠. 네. 그러다가 아주 품질 불량의 군대가를 만드는 건데 네. 서북도서에 전력 증강했다고 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갖다 놨다 무슨 대포병 레이더를 갖다 놨다 전술 비행선을 갖다 놨다 네. 이거 지금 다 재앙이 돼버렸어요. 네.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어 이 중에. 네. 지금 서북도서 뭐가 좋아졌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네. 그 많은 돈 쓰고 네. 더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병사들 보십시오. 군화가 뭐 몇십만 조기 분량이 납품돼서 리콜이 되질 않나. 전투복이 땀이 차가지고 말이지. 네. 이게 도대체 어디 70년대 나이롱 속옷 얘기도 아니고 말이지. 네. 땀복이 돼버렸고 네. 거기에다가 방탄 헬멧 분량이지. 네. 방탄복 분량이지. 네. 이제는 수류탄 분량이래. 아. 그래가지고 25만 발의 재고가 지금 전량 위험 무기가 돼버렸어요. 이거 2번이나 사고 터졌습니다. 네, 이게 아군 잡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아군 거네. 잡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시에 또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인당 전투원한테 지급되는 수류탄이 한 발입니다. 한 발. 한 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세하게 운영해 놓으니까 네. 그리고 예산을 퍽퍽 깎아버리니까 불량무기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무서운 거 전시에 한 발 차고 다녀서 불안해서 전쟁하겠어? 네. 이렇게 던졌는데 자기나 아군이 죽을 수도 있는 날아가기도 전에 터져버려가지고 이럴 수 있는 날아가기 전에. 이런 식의 이게 단순히 어떤 가정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있었어요. 수류탄 고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런 거기에다가 첨단 무기 봅시다. 정밀 유도 무기 지금 실태가 어떤가? 네. F-15 사왔어요. 이제 F-35 사온대요. 네. 그런데 3가지가 안 돼요. 3가지가요? 네. 네. 뭐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동 무기 다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 군용 GPS가 없어. 아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IT 선진국인데, 예. 그리고 뭐 핸드폰에 다 이거 GPS 민간 GPS 써. 민간 GPS. 좀 민군 경협 기술을 활용하는 건가요? 그런데 북한이 방해 전파 쏘잖아요. 네.
그러면 GPS 생존성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무기의 80%가 GPS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용 GPS를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합니다. 하더라도 2000년에 개정된 한미 GPS 위성항법에 대한 각서가 있어요. 네. 한국군이 개발하는 무기 체계 전부에 미국 GPS 못 쓴다. 한국군이 개발하는 건 안 되고 안 된다. 미국 걸 사오는 거는 그건 미국 내가 받아줄 수 있다. 사와도 그 중에서 전투기 구축함 이상의 몇 종류만 가능하다. 아, 비싼 무기는 가능하다. 쉽게 말씀하시면. 요것만 가능하다. 네. 그것도 수도권 반경 200km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손발 다 묶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네. 우리 김정은 집무실 창문을 때릴 수 있다고 순항 미사일 개발했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제3국하고도 협력하자. 네. 요 얘기한 그 대학 교수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조사받았습니다. 왜 맞는 반미 말- 주장하냐? 아, 그 뭐 미국 거 좋은 거 있는데 왜 다른 나라 들먹이느냐? 네. 아, 그럼 반미다. 반미다. 아, 거기에 이래가지고 또- 예. 조사받은 사람 내가 알아요. 네. 왜 반미 주장하냐? 이게 반미 좌파됐다. 이게. 네. 이런 거 안 돼.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가 안 돼. 데이터 링크.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 간뿐만 아니라 한국군 무기 체계도 서로 상호 운용성이 한국끼리도 안 되고 한미 간에도 안 되고.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유럽이나 운용성이잖아요. 다른 나라 무기는 안 된다고 한 게 뭐예요? 왜 미국제 무기 많이 산 거예요? 한미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 발음 좋습니다. 상호 운용성. 상호 운영성이라는 네, 건데 네. 데이터 호환이 네. 잘 된다. 합동작전이 잘 된다. 네, 네. 이것 때문에 미국 무기가 지금까지 독식을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 안 된다는 거야. 그 데이터,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표적을 교환하고 PR을 식별하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 링크가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별도 비용이래. 네. 그러면 미국 무기가 우수하던 근거가 뭐냐고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개량하는데 10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형 데이터 링크 체계를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네.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군 내부에 싸우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지스함이 통제할 거냐? 공군의 MCRC 방공 통제소가 할 거냐? 네. 이거 갖고 내부의 합동성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누가 주도할 거냐는 거죠. 표적을 네. 누가 뿌려주느냐. 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조기 경보기를 샀는데 지금도 데이터 송신이 아니라 음성으로 통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전기로요? 네. 음성으로 네. 네. 임무 지시 명령을 주고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네. 네. 이러려고 사왔다. 그러니까 첨단 무기를 사서 재래식으로 쓰는 거예요. 결국 F-15하고 1,000억 원짜리 F-15하고 400억 원짜리 F-16이 별 차이가 없어. 네. 공중기만 들어오면 네. F-16도 F-15만 치면 오래 작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400억 원짜리 전투기나 1,000억 원짜리 전투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F-15 재래식이 뭐 많은 거예요. 재래식이. 그 전자전 장비가 우수해서 그거 산다고 얘기를 듣던 것 같은데 전자전의 핵심인 데이터 링크라든지 PR 식별 장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이런 어떤 그러면 뭐 합동 작전도 불가능하고 연합 작전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말은 네트워크 중심전을 한다는 거예요. 예, 뭐 NWC 그래가지고 이런 거 NCW, NCW 그래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안에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 무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운영비가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품이에요. 네. 후속군 수지원인데 네. 공군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죠? F-15, F-16 그 주력 전투기 가동률이 80%대래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죠. 실제로 조작을 해도 좀 적당히 조작을 하라고. 아니 우리 꿈에 외국에서 그 도입한 전투기 문제가 후속 군수지원 부품 아닙니까? 네. 이걸로 공군 정비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 FA-50, T-50 같은 거 이것도 지금 80%대 가동률인데 어떻게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매 전투기가 국산 전투기보다 더 가동률이 높습니까? 수치상으로 그래 나오는데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네. 이거 성능 개량하고 부품 조달하고 후속군수 지원하는데 우리 군의 예산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품 고장 수리 가동률이 안 나와. 이런 것들도 국산 부품에서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못 쓴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F-15가 부품에 고장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걸 수리하려면 미국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네.
군사 용어로 카니발리제이션, 동류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네. 부품이 없는 걸 다른 비행기에서 빼서 충당하는 돌려막기 이걸 하는 것이죠. 네. 그게 F-15 경우에는 도입해서 전력화된 이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동류전환. 단종된 네.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F-15는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선정한 이유가 공대진 미사일이 좋다는 거, 슬래미알이라고 네.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재고가 없어. 재고가 없어요? 없어. 그럼 뭘 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미사일이 없는 전투기를 뭐에 써먹는 거예요? 뭐 직접 충돌 방식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는 이거를 적정량을 그러니까 60대 약 6소티 내지 8소티 분량을 공대진 미사일을 보유하는데 1조 8천억 원이 듭니다. 네. 돈 없어요. 네. 1조 8천억 원커녕 1,800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사야 네. 되는데 무슨 500억짜리 전투기나 2,000억짜리 전투기나 별 차이가 없어. 네. 별 차이가 없어. 참 이게 말씀을 들을수록 이제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우리나라 무기 체계 3,200개를 피하 식별 장치 및 데이터 링크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내에서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비행기를 통째로가 아니라 네. 거기에 모듈 개념을 이렇게 포드를 넣거든요. 네네. 그걸 떼서 가져가야 되는 네네. 것이죠. 왜냐? 네. 우리가 분해를 못해요. 네. 센서 장비 건드리면은 요즘은 전자칩이 내장돼서 미국에서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 그냥 알아버려요. 여기서 뜯어보면 미국에서 삐요삐요 이렇게 울리는 건가요? 안다니까. 이 전자 신호로 네. 그 태그가 돼가지고 네. 그냥 알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뜯지도 못해. 옛날엔 몰래 뜯었다고. 네. 이제는 그것도 안 돼. 네. 이러면은 정비나 이런 어떤 운영 유지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타워 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뜬다 그러면 들어가 살 것 같아? 그 관리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단순해서 들어가 살 것 같아요. 멍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식이죠. 뭘로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아파트 사서 관리비 없어 못 사는 격이 된 겁니다. 네. 무기 체계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군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첨단 무기를 깔고 하는데 이제는 무기를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방 예산으로 무기 운영 유지도 힘들어졌어요. 네. 현 유지조차가 비상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3,200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작전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정부나 보수 쪽에서 좋아하는 안보 공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 이런 국가 안보의 불안에 대해서는 네. 관심이 없어. 네. 무기 새로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네. 네. 나 웃기는 사람들 다 봤어. 네. 아니 총을 사고 대포를 사고 비행기를 샀으면은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건 뒷전이요? 왜 샀냐고. 네.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이게 정말 뒷전이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 쪽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IAMD, 그러니까 이제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재작년에 미국 합참에서 이제 2020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2020년까지 미국은 이제 그 전투기, 방공 미사일 방어 체제 MD 그리고 이제 구축함 이런 것들 싹 이제 그 데이터 링크하고 피하 식별 장치를 바꾸겠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그 미국 이라크 침공 당시에 패트리어트가 미군 전투기 하나, 영국군 전투기 하나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참 잘 놀고 계십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를 미국 합참 주도로 해서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이 전달된 셈이잖아요. 네. 이게 재앙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미국의 영원한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거보다 더 구조적으로 종속되는 종속은 종속대로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면서도 국방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생긴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국방의 양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국방입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어떤 그 김관진 옛날 국방장관 시절에 뭐 자주적 억제, 능동적 억제, 뭐 적극적 억제, 뭐 자위권 행사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첨단 무기 다 사다 놨는데 쓸 줄을 모르니 네. 반면에 북한은 몇 푼 안 들여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외국에 신세 안 지고 모든 건 자주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 재래식 무기가 첨단 무기가 돼버렸어요. 네. 북한에. 그런데 여기 이 많은 첨단 무기는 재래식 무기밖에 안 돼. 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몇십 배 국방비를 더 쓰고도 왜 북한에 대해서 맨날 저렇게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네. 우리는 우리 무기를 우리의 국가의 의지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아, 그래서 2013년도에 그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국회 가서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집니다. 진다 그랬어.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이 국방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이다이로 붙으면 진다. 다이다이로 그래서 우리한테 붙으면 미국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또 논리를 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투원들, 우리 야전 부대들이 완전성을 갖추는 이런 내실을 기하는 국방을 해왔더라면 그것이 축적되고 또 외국 무기를 들 사고 국내 개발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보십시오. 7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국가가 우리한테 무기 수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에 한 건도 수출 못했어요. 아니 또 스웨덴 보십시오. 인구 900만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히트친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칼 구스타프 같은 거 19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어요. 그럼 국방비를 써도 우리가 스웨덴이나 이스라엘보다 몇 배? 5배. 5배를 더 쓰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 산업의 인프라, 정보통신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중화학공업, 어떤 뭐 장치산업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우리보다 6배 국방비가 작은 스웨덴보다 우리가 저기 국방 역량이 방위 산업 역량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출액 기준으로. 정확히 반비례하네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36배죠. 그렇죠.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국방비 세계 5위권, 6위권의 나라가 항공 방위 산업 세계 16위권, 17위권입니다, 지금. 그렇게 국방비 많이 쓴 거 다 어디로 갔어요? 4대 강을 하면 국내 강에나 처박지. 국방에서 그거다 많은 돈은 다 파다 건너갔어. 달러로 됐다고.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자방 그 MB 선생께서 지금 이 방송을 뭐 들을 일도 없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언론에도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지금 이 국감 시즌 아닙니까? 국감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뭐 일부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뭐 지역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아, 군대를 비판하면은 불순해진다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막 평소에도 희한하게 생각해왔던 부분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분이 김정대 편장이잖아요. 근데 국방장관이 한번 만나주십시오. 기무사령관이 한번 만나주십시오. 군 그 수뇌부한테 전화 또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주 만나시고. 뭐 가끔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군이 이게 군심이 돌아서 가지고 안보를 위협하는 자, 종북주의자로 나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 그러지만 비판해도 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다 지레 겁먹고 저라는 거예요, 저게. 아유, 우리 돈에서 나가는 혈세입니다. 안 아깝습니까? 이 돈이 안 아까워요? 돈 더 주면 더 배고파해. 그걸로 저기 기존에 부족한 거 채우라고 돈 더 주니까 그건 안 채우고 또 새로운 걸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바이킹이라는 해상 초계기 또 산다는 거예요. 또 저기 북한 잠수함 50척 없어진 거 못 잡았다고. 그거 자체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인데 요걸 또 사업으로 해서 없는 사업이 있으니 그런데 국방비 늘려줘도 어떻게 감당을 해? 그거 엉뚱한 놈이 다 먹는데. 그러니까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진짜 한번 시즌2를 맞춰야 될, 첫 방송을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김정대 편집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오늘 방송의 최대 성과는 진짜 안보의 존재 이유, 김종대 편집장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좀 결국 비즈니스네. 자, 우리 그 오랜만에 진짜 안보 방송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진짜 안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분발해서 더 좋은 방송, 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